서울의 겨울은 차갑고 조용했다. 도심 속 빌딩 사이로 눈이 천천히 내려앉고 인도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얼어붙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정서연 경감은 회색 코트를 입은 채 강남의 번화가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경찰청 특수범죄수사과 소속인 그녀는 방금 또 하나의 뇌물사건 현장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그녀의 눈길은 길가 모퉁이에 쪼그려 앉아있는 남자에게 머물렀다. 헝클어진 머리, 얼룩진 얼굴, 그리고 손에 들린 낡은 종이컵. 사람들은 그 앞을 무심하게 지나치거나 몇백 원짜리 동전을 던져주곤 했다. 그 순간 그녀는 얼어붙은 듯 멈췄다. 그 얼굴, 그녀가 절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강민재. 입술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름이 흘러나왔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이 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처음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한 듯 눈을 찌푸렸다. 하지만 곧 그의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다. 설원, 너 맞아. 정설원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일었다. 몇 년 전, 그녀는 바로 이 남자와 결혼했었다. 강민재는 당시 한국에서 떠오르는 IT 창업가였고 수많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민재는 언제나 그녀에게 말했었다. 여자가 뭘 그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내 옆에 있으면 돼. 그는 그녀의 꿈을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고 때로는 비웃기도 했다. 결혼 생활은 점점 숨막히는 감옥처럼 변해갔다. 그는 늦은 기가, 술, 요도, 그리고 냉소로 그녀를 질식시켰다. 결국 서연은 모든 걸 정리하고 이혼을 선택했다. 그녀는 상처를 딛고 경찰 시험에 합격했고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 특수범죄수사과에서 인정받는 엘리트 수사관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눈속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자신을 짓밟았던 그 남자가 낡은 애초를 입고 구걸을 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녀는 냉정하게 물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다 무너졌어. 회사도, 사람들도, 나 자신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됐어. 설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은 여전히 거짓말을 할 때처럼 반짝였다. 동정심을 자극하는 그 눈빛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날 버리고 떠났을 땐 멋있었지. 경찰 되겠다고 날 밀어내고 민재의 말은 날카로웠다. 널 밀어낸 게 아니야. 내가 날 밟았지. 서연은 조용히 대꾸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화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고 어떤 이는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다. 거리 한복판에서 전직 부부가 마주한 이 장면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지금 어디서 지내? 그녀가 물었다. 여기저기, 지하도, 공원, 찜질방.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날 피하고 하다못해 내 부모조차 날 모른 척하더라.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서련은 아직 그의 말에 완전히 믿음이 가지 않았다. 강민재, 너에겐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난 그걸 알아. 민재는 서련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너답다. 지금도 날 의심하네. 의심이 아니라 직감이야.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고. 이유가 단순하진 않아.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무전기를 켰다. 이지훈 순경, 내 위치로 와. 긴급 신원 조회 필요해. 잠시 후 순경 이지훈이 도착했다. 그는 서련의 조수이자 가장 신뢰하는 후배였다. 민재를 보며 놀란 눈치였다. 선배님, 이분이 강민재 씨. 맞죠? 예전에 뉴스에서 엄청 유명했던 분인데. 서련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런데 지금은 그저 구걸하는 전 남편일 뿐이지. 하지만 그녀는 그 말이 완전히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사무실에 돌아와 민재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과거 그가 운영하던 회사, 투자자들,
이사의 구성, 그리고 현재의 행방. 무언가 이상했다. 기록상 그의 회사는 한순간에 폭삭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돈의 흐름은 그렇지 않았다. 대량의 자금이 모종의 계좌로 흘러갔고 그 계좌의 실명은 민재가 아닌 그의 친구 최연욱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설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강민재, 넌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밭 속에서 감춰진 진실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거대한 거짓의 시작이었다. 정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온 후에도 강민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몇 년 전, 그와 함께했던 날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현실 앞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 어딘가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과거의 사건 기록들을 꺼내들었다. 경찰대학 시절, 그리고 결혼 직후의 자신을 떠올리며 무언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이 있는지 스스로 되짚어 보기 시작했다. 왜 지금 나타났을까?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설원은 조용히 중얼였다. 결혼 초 민재는 촉망받는 청년 CEO였다. 매체는 그를 한국의 일론 머스크라고 부르며 떠받들었고 젊은이들은 그의 책을 사서 읽으며 성공을 꿈꿨다. 설원 역시 처음엔 그의 당당함과 추진력에 반했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설원의 경찰대학 졸업장을 보며 비웃었고 순찰 직원으로 배치받았을 때는 이렇게 말했다. 경찰, 그거 그냥 몸으로 뛰는 일 아니야. 내가 널 먹여 살리는데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해. 그녀가 야간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말없이 침대에 누워 전날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일부러 그녀 앞에 던지기도 했다. 그녀는 처음엔 참고 견뎠다. 사랑이라고 믿었고 그가 힘들어하는 시기일 거라 스스로 위로했다. 하지만 그가 점점 폭력적으로 변해가며 서연의 꿈과 자존심마저 짓밟기 시작하자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혼은 나를 파괴하고 있어. 이혼은 쉽지 않았다. 민재는 언론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여자가 경찰이라는 게 얼마나 웃기냐는 식으로 기자들에게 말하고 다녔다. 설원은 경찰 조직 내에서도 냉소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꿋꿋이 버텼고 결국 서울청 수사과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했다. 그런 그가 왜 이제 와서 나타났을까?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민재의 과거 회사 MN소프트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회사는 3년 전 노련 파산했다. 표면적 이유는 투자 실패와 내부 횡령이었지만 수많은 루머가 돌았었다. 당시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설연은 지금에서야 그 속에 감춰진 뭔가를 느끼고 있었다. MN소프트 파산 신고 2주 전에 대규모 자금이 외국 계좌로 빠져나갔다. 그녀는 금융범죄 분석팀에 협조 요청을 넣었다. 동시에 과거 민재의 회사와 관련됐던 인물들을 목록화하기 시작했다. 그중 눈에 띄는 이름 하나, 최연욱, 민재의 절친, 지금은 지택의 대표. 지택은 최근 AI 기술로 급부상한 기업이었다. 특히 군수분야와 국책사업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연결점을 느꼈다. 민재의 몰락, 최연욱의 급부상. 우연일까?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다시 길거리로 나갔다. 민재는 전날 있었던 자리에서 사라져 있었다. 노숙자 몇 명에게 물어본 결과 근처 폐건물에서 지낸다고 했다. 폐창고, 철제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 안에 민재가 있었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또 왔네. 이번엔 뭘 물어보려고. 설원은 말없이 그에게 다가가 작은 휴대용 레코더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내가 말한 배신자. 최연욱 말하는 거 맞지? 민재는 피식 웃었다. 그 녀석, 배신자라고 하기에도 아까운 놈이지. 내 모든 걸 삼킨 괴물 같은 놈이야.
그럼 애 정식으로 고발하지 않았어. 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고. 믿을 수 있었을까? 너 같았으면 믿었겠어. 그는 피곤한 눈으로 서련을 바라봤다. 그때 내 옆엔 아무도 없었어. 내가 바보였던 건 알지만 그 자식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봐. 잠시 침묵. 민재는 바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에멘소프트를 키울 때 현욱은 재무 쪽을 맡았어. 난 기술만 믿고 그 자식한테 모든 돈 관리를 맡겼지. 그런데 알고 보니 투자자들의 돈을 다른 비자금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던 거야. 그걸 언제 알았어? 너랑 이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자식이 내 여자친구였던 애랑도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날 모든 게 무너졌지. 그래서 넌 무너졌고 길거리로 나온 거고. 민재는 쓰게 웃었다. 나도 책임이 있어. 내 자만심, 내 판단 미스. 그게 시작이었지. 하지만 현욱이 날 파괴한 건 의도적이었어. 날 없애야 자기 이름으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설원은 레코더를 멈추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그 증거를 모아야겠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내 말만으론 부족해. 하지만 그 자식의 호계 담당이던 윤성배란 놈이 있어. 아직 서울에 있을 거야. 걘 모든 걸 알고 있어. 설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를 찾아보지. 민재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녀를 바라봤다. 설원아, 이 일에 깊이 들어가면 다칠 수도 있어. 현욱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야. 그 뒤엔 더 어둡고 복잡한 게 있어. 그걸 알기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설원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진실은 아무리 눈 속에 묻혀 있어도 결국 드러나는 법이니까. 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 속에서 이제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집요한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다. 정설원은 경찰서로 돌아오자마자 곧장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데스크에는 민재가 언급한 인물, 윤성배에 대한 과거 신원자료와 계좌 내역, 출입국 기록 등이 담긴 파일이 놓여 있었다. 조수인 이지훈 순경이 빠르게 상황을 정리해 그녀에게 보고했다. 윤성배, 만 38세, 과거 에멘소프트 재무이사였으며 회사 파산 직전까지 활동하다가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후 몇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현재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은둔 중입니다. 설원은 그 이름을 가만히 되뇌었다. 이 사람이 열쇠야. 그가 민재 말이 진실인지 밝혀줄 수 있어. 주소는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강북 쪽의 작은 빌라에 거주 중입니다. 다만 경찰 출신이라는 걸 알면 바로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설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라겠네. 그녀는 간단히 사복으로 갈아입고 예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차량도 바꿨다. 몇 시간 후 그녀는 윤성배의 거주지 앞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 오래된 초인종. 설원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처음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다시 한번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조심스럽게 문이 열렸다. 안경을 낀 중년 남성이 얼굴만 내밀었다. 누구시죠? 설원은 잠시 민첩하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윤성배 씨, 저 강민재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잠깐 시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이름에 윤성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사람하고 난 이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최현욱에 대해서도. 그 순간 그의 손이 멈췄다. 들어오세요. 작은 거실. 윤성배는 조심스럽게 블라인드를 내리고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차가운 차잔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설원은 그것을 받으며 조용히 관찰했다. 그가 손을 떠는 것이 눈에 띄었다. 두려움이었다. 아니면 죄책감. 민재 씨가 당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이유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당신뿐이라고 하더군요.
윤성배는 말없이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긴 정적이 흘렀다. 마치 고백을 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침묵을 유지해야 할지 갈등하고 있는 듯했다. 내가 그때 입을 열었어야 했는데.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MN소프트, 처음엔 정말 꿈 같은 회사였어요. 민재는 열정이 있었고 나는 숫자를 관리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최연욱이 수상한 계좌들을 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투자금으로 쓰여야 할 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걸 민재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처음엔 알렸어요. 그런데 현욱은 이미 민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자 문제로 약점도 잡았고 주식 구조도 교묘하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민재는 CEO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최현욱이라는 걸. 설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필기했다. 회사를 나간 뒤엔 계속 협박을 받았어요. 내가 입을 열면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위험하다고. 그래서 도망치듯 숨어 지냈죠. 지금까지도. 그 협박의 증거는 있나요? 윤성배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거실 구석에 있는 서랍장을 열었다. 오래된 외장하드 하나를 꺼내왔다. 여기 MN소프트 재무자료와 자금 흐름, 최현욱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내역, 그리고 당시 나에게 보낸 협박성 이메일도 들어있습니다. 설현은 하드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이 자료들 정식으로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나요? 윤성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나도 끝내야 할 때인 것 같아서. 그 순간 바깥에서 자동차 급정거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창문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 셋이 골목에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일반인이 아니었다. 이런, 벌써 냄새 맡았군. 설현은 민첩하게 일어섰다. 뒷문 어디죠? 윤성배는 놀라며 그녀를 이끌었다. 뒷골목을 통해 빠져나오던 두 사람은 차를 타기 직전 한 남자와 마주쳤다. 그는 윤성배를 보자마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설현은 즉시 반응했다. 도망쳐. 탁! 총성은 없었다. 대신 날카로운 전기 충격기 소리가 들렸다. 설현은 즉시 그를 제압하고 윤성배를 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녀는 핸들을 잡으며 차를 출발시켰다. 그들의 뒤에서 검은 차량이 빠르게 추격하기 시작했다. 서울 시내 도심 한복판. 정설현은 휴대폰을 꺼내 무전을 날렸다. 이지훈, 코드레드. 위치는 북성로. 차량 추격 중. 정체불명의 인원 최소 3명. 즉시 지원 요청. 차는 골목을 지나고 신호등을 피해 달렸다. 윤성배는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이 사람들, 그냥 조폭이 아니에요. 그 뒤엔 기업도, 정치인도 얽혀 있을 거예요. 설현은 이를 안 물었다. 그렇겠지. 그래서 반드시 끝을 봐야 해. 그녀는 핸들을 세게 돌리며 다시 속도를 높였다. 추격은 계속되었고 도시는 그들의 싸움터가 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도망이 아니라 반격의 시작이었다. 서울 시내를 가로지르는 도심도로 위에서 차량 2대가 숨가쁘게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정서연은 핸들을 단단히 잡고 전방에 집중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윤성배가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고 뒷좌석에는 그가 넘긴 외장하드가 가방 속에 안전하게 담겨 있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곧 지원 도착할 거야. 설현은 윤성배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음성은 긴장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추격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정밀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무전기가 깨어났다. 정서한 팀장님, 서울청 특수수사팀입니다. 현 위치로 접근 중이며 3분 내 도착 예정입니다. 신호를 유지해 주세요. 설현은 안도의 숨을 쉬었다. 하지만 방심할 틈은 없었다. 뒤따르던 검은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설현의 차량 옆으로 바짝 붙었다. 창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무언가를 겨눴다. 엎드려. 설현은 윤성배를 강하게 눌렀고
동시에 차량을 급히 틀어 인도를 향해 피신했다. 상대의 총구에서 소리가 나기 직전 그녀의 차량은 좁은 골목으로 진입했고 총알은 차체의 옆면을 스치며 날아갔다. 그녀는 차를 세우지 않았다. 골목을 몇 개 더 돌고 나서라 경찰 지원 차량이 도착했다. 두 대의 순찰차가 골목을 봉쇄하자 검은 차량은 방향을 바꾸어 달아났고 특수수사팀은 즉시 추격에 나섰다. 이제 안전해요. 설현은 윤성배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청으로 돌아온 설현은 곧바로 외장하드 분석을 지시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은 자료를 열람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팀장님, 이 안엔 MN소프트와 관련된 자금 세탁, 페이퍼 컴퍼니, 심지어 정치인에게 흘러간 자금 내역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입니다. 서현은 화면 속에서 익숙한 이름들을 발견했다. 이름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날짜, 회의록 요약까지 모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윤성배는 이 모든 것을 수년간 혼자서 저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자료로 최현욱을 체포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에 담당 분석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현직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대기업 고위층의 이름도 있습니다. 수사에 들어가면 정치적 압력도 동시에 올 겁니다. 설현은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이건 민재 한 사람의 복수극이 아니야. 이건 국가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야.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윤성배 씨는 지금부터 경찰의 보호 하에 이동시켜 주세요. 어디든 안전한 장소로. 그리고 이 자료는 두 개의 복제본을 만들어 하나는 서울청장 직속 보안실에, 하나는 중앙지검에 넘겨야 해요. 그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알던 그리고 전혀 몰랐던 민재의 그림자도 담겨 있었다. 과거 민재가 변하기 시작한 시기, 설현이 그의 냉담함과 조롱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시간, 그리고 결국 그가 최현욱과 손을 잡은 순간까지. 그녀는 한 장의 문서를 보며 숨을 멈췄다. 그것은 MN소프트 내부에서 작성된 합병회의록이었다. 거기엔 민재 승인이라는 서명이 있었지만 서명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이 서명, 위조된 것일 수도 있어. 그녀는 포렌식 팀에 해당 문서를 보내 정밀 감정을 요청했다. 만약 이 서명이 위조된 것이 맞다면 민재는 단순한 무능한 CEO가 아니라 철저히 조작당하고 희생된 인물이라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 며칠 뒤 포렌식 팀에서 연락이 왔다. 설현 팀장님, 말씀하신 문서, 서명은 조작된 것이 맞습니다. 정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명 수필학과 회계 방향이 실제 민재의 필기체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설현은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상처들이 순식간에 희석되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시 민재를 찾아갔다. 이번엔 이전보다 차분한 얼굴이었다. 정말 몰랐던 거구나. 민재는 작게 웃었다. 그때는 너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지. 말로는 설명 안 되는 일들이 많아. 하지만 너만큼은, 지금처럼 서 있는 너만큼은 잃고 싶지 않았다. 설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 속엔 분노도, 연민도 아닌 오직 진실만이 있었다. 이제 나도 내 편이야. 밖에는 밤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밤은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발걸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설현은 그날 밤 민재와의 대화를 마음 깊숙이 새긴 채 경찰청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명 그는 한때 그녀를 상처 입혔던 사람이었고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았던 존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오랫동안 조작과 권력의 희생양이 되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윤성배가 넘긴 자료와 포렌식 보고서를 종합해 사건 수사 브리핑을 준비했다.
다음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 회의실에 수사팀 전원이 모였다. 지금부터 MN소프트 관련 불법 자금 조성과 페이퍼 컴퍼니 운영, 그리고 정치자금 유입에 관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최현욱은 단순한 기업인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의 중심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정치권, 재계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서련은 칠판에 다이어그램을 그리며 각 인물과 회사, 계좌의 연결고리를 설명했다. 팀원들은 차례로 배정된 조사 항목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특수수사팀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HG 컨설팅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곳은 실질적으로 최현욱이 MN소프트에서 빠져나간 자금을 관리하던 회사였고 여러 페이퍼 컴퍼니의 허브로 기능하고 있었다. 압수된 컴퓨터와 문서, USB 메모리에는 수십억 원대의 자금 흐름과 함께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했다. 놀랍게도 서울시장 보좌관의 계좌로도 수천만 원이 이체된 기록이 있었다. 서련은 곧장 중앙지검에 협조를 요청했고 검찰도 즉각 반응을 보이며 수사 공조에 나섰다. 언론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 내부에선 이미 거대한 권력의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서련은 또 다른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엔 MN소프트 초창기 시절의 내부 메신저 로그였다. 자료를 제공한 이는 과거 IT 부서장이었던 이재훈. 그는 그동안 해외에 체류하다가 최근 조령이 귀국한 상태였다. 그때 회사 분위기는 말도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혁신을 외치지만 안에서는 비자금과 협박이 일상이었죠. 특히 민재 대표가 바뀌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최현욱이 회사 안에 보안팀이라는 이름의 감시 조직을 만든 이유였습니다. 감시 조직이요? 네, 겉으로는 정보보안팀이지만 사실상 내부 임직원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이었죠. 저도 모르게 제 컴퓨터가 복제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 이제 MN소프트는 단순한 실패한 스타트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으로 조작되고 권력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조직이자 함정이었다. 그녀는 곧장 민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경찰서 내 회의실에서 둘만의 비공개 면담이었다. 민재 씨,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었어요. 회사 내부에 감시 조직이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고 당신 서명이 위조된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어느 순간부터 내 책상 위에 놓인 문서들이 내가 작성하지 않은 것들이었지. 하지만 그걸 말하면 나조차 회사에서 쫓겨날 거란 걸 알았어. 아니, 어쩌면 사라질 수도 있었지. 서런은 잠시 말이 막혔다. 그녀가 과거 그를 미워했던 감정들이 한순간 되돌아왔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의 중심에는 혼란과 연민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신은 왜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왜 나에게라도 말하지 않았나요? 민재는 작게 웃었다. 그때의 난 너무 약했어. 그리고 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 너만큼은 이런 어둠과 멀리 있길 바랐어. 그 순간 서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사건이 그녀 개인의 과거와도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도 깨달았다. 바로 그때 이지훈 순경이 급하게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팀장님, 방금 정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현욱 측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가 강남 모처의 고급 빌라를 비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CCTV엔 외제 차량 2대와 함께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네, 출국 시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서런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국공항, 항만에 긴급 통보하세요. 인터폴에도 협조 요청을 넣고요. 그는 이 나라에서 도망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압수된 그의 개인 메일함에서 이런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이지호는 출력물을 그녀에게 건넸다. 계획은 변경된다. 그녀가 개입했으니 이제 본질을 건드려야 한다.
서로는 메시지 속 그녀가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본질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단순히 민재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중심에 선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암시였다. 누가 본질이죠? 서로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제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최연욱은 단지 하나의 얼굴에 불과했다. 그의 뒤에는 이름 없는 권력자들,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비밀들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사무실 불을 끄지 못했다. 문득 민재와 함께했던 과거의 따뜻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 누구에게도 또 다시 조작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서울 전역에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 최연욱은 단순한 재벌이 아닌 전국 규모의 범죄 네트워크와 연결된 인물이었다. 그의 도주는 단지 그 한 사람의 도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거대한 그림자의 존재를 암시하는 일이었다. 정서연은 지휘본부에서 지도 2로 표기된 모든 도주 루트를 검토하며 최연욱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이 마음을 놓지 못하게 했다. 바로 그녀가 개입했으니 이제 본질을 건드려야 한다는 메시지. 그 문장의 마지막 부분, 본질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서연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였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과거 어딘가에 묻혀있던 진실을 꺼내려는 의도일 수도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과거 MN소프트 창립 초기의 인물들 명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중 그녀는 낯익은 이름 하나에 멈춰섰다. 강도연. 지금은 흔적 없이 사라졌지만 MN소프트가 처음 설립될 당시 기술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7년 전 해외 유학을 간 뒤 소식이 끊겼고 어떤 언론 기사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러 문서에서 그의 이름이 사라지는 시점과 최연욱의 지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혹시 이 사람이 본질인가? 서연은 즉시 강도연의 국적, 출국 기록, 주민등록 말소 이력 등을 조회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세인트킬라섬이라는 소규모 조세피난처의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 모든 기록이 철저히 숨겨져 있었고 그의 신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 순간 포렌식 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팀장님, 최연욱의 외장하드 안에서 암호화된 폴더를 하나 복호화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영상 파일 하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연은 지체 없이 보안 영상실로 향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파일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에는 회의실로 보이는 공간이었고 그 안에서 민재, 최연욱, 그리고 이름 모를 한 남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남성은 카메라 방향을 의식하며 항상 그림자 속에 있었고 음성도 변조되어 있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분명했다. 민재는 감정에 치우치는 타입입니다. 곧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대중 앞에선 CEO 타이틀이 필요하죠. 우리가 뒤에서 조종하는 동안. 그리고 이어지는 한 문장. 정서연은 어떡합니까? 그녀도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 속 음성은 낮고 무표정했다. 그녀는 민재의 약점입니다. 필요할 때 도구로 쓰이겠지요. 서연은 영상을 본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것은 누군가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것을 설계하고 조종해온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였다. 민재는 단지 바깥에 드러난 얼굴이었고 그 뒤엔 이름도 얼굴도 없는 또 다른 인물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영상 속 인물, 혹시 강도연? 서연은 분석관에게 영상 속 인물의 음성 주파수와 체형을 분석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그녀는 내부적으로 민재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했다. 그 역시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그때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내가 어떤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걸 낭독하는 사람이 바로 저 남자였어.
목소리는 다르지만 말투는 기억나. 민재는 과거 자신이 CEO로서 직접 마주친 모든 회의 중 유독 한 사람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항상 어둠 속 혹은 뒤에서 등장했던 존재. 서로는 결심했다. 그 본질을 직접 마주하겠다고. 며칠 후 한 장의 정보 보고서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포렌식 분석 결과 강도현은 지금 서울 강북의 한 고급 요양병원의 감염으로 입원 중이었다. 그는 얼굴을 바꾼 성형수술 기록까지 있었고 한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병원 외부엔 경호원이 둘, 실내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명백히 누군가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로는 비밀리에 잠입 작전을 기획했다. 경찰 신분을 감추고 병원의 야간 인원 교대를 틈타 내부로 침투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그 남자와 단 둘이 마주 앉아 진실을 직접 듣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고 병원 복도를 지나 침실 문 앞에 선 서련은 손잡이를 조용히 눌렀다. 안에는 한 노인이 침대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정선한 경위. 서련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당신이 바로 그림자입니까? 그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침대 곁 의자를 가리켰다. 앉으시오. 이제 당신도 알아야 할 시간입니다. 서련은 마침내 이 모든 게임의 설계자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꺼내는 이야기 속에는 그녀가 몰랐던 또 다른 과거가 숨어 있었다. 정서련은 낯선 침묵 속에서 숨을 골랐다. 병실은 조용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침대에 앉아있는 노인은 고려한 얼굴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한때 강도현이라 불렸던 지금은 한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남자. 어째서 내 이름을 알고 있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지켜봐 왔다. 내가 경찰이 되기로 결심한 날부터, 내가 첫 승진 시험에 합격한 날도, 심지어 내가 민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그날까지도. 이유가 뭐죠? 노인의 입가에 비틀린 미소가 번졌다. 너는 계획에 없던 변수였거든. 그 말은 서연을 멈칫하게 했다. 계획. 그는 무언가 오랫동안 설계된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계획이요? 당신은 누구죠? 이 모든 범죄의 배우입니까? 범죄.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지. 나는 단지 질서를 만들어 왔을 뿐이야. 돈과 권력, 사람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설계했지. 에멘소프트는 그중 하나였을 뿐이고. 서련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안엔 후회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무언가를 증명하듯 그는 자신의 말에 확신을 담고 있었다. 민재를 왜 이용했습니까? 그 아이는 똑똑했지만 감정에 약했지. 내게 필요한 건 얼굴마담이었어. 투명하고 깨끗한 이미지, 그리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는 CEO. 그래서 그를 선택했고 너와의 관계도 일부러 유지시켰다. 뭐라고? 그래야 널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 순간 서련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민재와의 관계조차 조작의 일부였다는 말인가. 그가 했던 따뜻한 말들, 웃음, 함께한 시간마저도. 그럼 나와 민재, 우리의 모든 과거가 당신의 계산 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노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실 너는 민재보다 더 중요한 카드였어. 왜냐면 너는 시스템 밖에서 일하지만 시스템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경찰이었으니까. 너를 해유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면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파헤칠 거라 생각했지. 그래서 널 감시했다. 그리고 내가 약해졌을 때를 기다렸어. 서련은 입술을 깎게 물었다. 분노와 혼란이 뒤엉킨 감정이 몸을 떨리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그를 심판대 위에 세우고 싶을 뿐이었다. 당신이 한 일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조작, 횡령, 이조,
권력유착 지금이라도 스스로 죗값을 치르는 게 좋을 겁니다. 노인은 고개를 젓고 천천히 일어섰다. 설원아, 넌 아직 이 게임의 끝을 보지 못했어. 날 잡는다고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 나는 단지 설계자일 뿐이야. 이 시스템은 나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 그 말은 내가 사라지면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날 거란 뜻이지. 그게 이 사회야. 그리고 너는 그 사회의 정의를 꿈꾸는 이상주의자일 뿐이지. 서련은 침묵 속에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의 모든 발언은 증거로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대기 중인 의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타겟 확보, 병실 706, 투입하세요.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특수경찰들이 진입했고 한재민은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던 것처럼. 그가 연행된 후 서연은 병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서 그의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노트 속엔 MN소프트의 초기 설계도, 내부자 명단, 정치 자금의 흐름, 그리고 수많은 기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범죄자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조작한 기록이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내가 사라지면 다음 설계자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시스템은 사람을 삼키고 익힌다. 기억하라. 정의는 종종 가장 약한 자에게 요구되고 가장 강한 자는 늘 법 너머에서 웃는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서연은 다시금 각오를 다졌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이상주의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이상이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당신한테 반드시 보여주고 말 거야. 병원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밤이 깊게 내려앉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둠보다 더 단단한 거리가 서려 있었다. 지금까지의 싸움은 모두 서막이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강도연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경찰 내부와 정계, 언론까지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대중매체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일제히 침묵하고 있었다. 보도자료는 삭제되거나 아예 기사화조차 되지 않았고 방송국에서는 상부의 지시라는 이유로 보도를 꺼렸다. 정서연은 그것이 무언가 더 거대한 입막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곧장 경찰청 내부의 부패 감찰반과 연결을 시도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근 자들을 밖에서 무너뜨리는 수밖에. 서른은 민재와 함께 독자적인 조사팀을 꾸렸다. 이른바 비공식 진실조사팀. 내부 고발자, 해킹 전문가, 과거 MN소프트에서 일했던 인사들까지 포함한 비밀 네트워크였다. 그들은 밤낮으로 강도연의 노트와 영상 기록을 분석하며 뒤를 봐주던 정치권 인사들과 재계 권력자들의 실명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이름이 하나 나왔다. 바로 대한민국 현직 부총리 장인호. 그는 MN소프트의 초기 투자자였고 여러 차례 법 개정 과정에서 IT 기업에 유리한 법안을 밀어붙인 인물이었다. 그의 이름은 수차례의 이메일, 비자금 계좌, 비공식 회의록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민재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얘 그렇게 이용당했는지. 내가 CEO였던 시간 동안 내 이름으로 수많은 불법 자금이 흘러들어갔던 거야. 나도 공범이 되어 있었던 거지. 서련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우린 지금부터 진실을 드러내야 해. 내가 당했던 고통, 내가 놓친 진실, 그리고 우리 둘 다 속았던 시스템. 그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 해. 두 사람은 작전을 세웠다. 모든 자료를 정리해 외부에 폭로할 준비를 하는 동시에 장인호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는 경로는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고 그의 주변 인물들 역시 보안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다. 강도현이 남긴 노트에 복사본을 갖고 있다는 한 내부 고발자가 비밀 접촉을 요청한 것이다. 장소는 서울 남산의 오래된 도서관. 폐관된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책더미 속에서 고발자는 나타났다. 그는 과거 장인호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유성준이라는 남자였다. 나는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정책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장관은 그걸 로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MN소프트가 그 핵심이었어요. 그는 USB 하나를 꺼내 건넸다. 여기에 장관의 사무실 내부 녹음, 비공식 자금회의 기록, 그리고 다수 기업과의 계약 내역이 담겨 있어요. 이걸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디에도 안전하지 않아요. 서른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 접촉을 보류하고 법률 전문가와 연결하려 그의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다. 동시에 USB의 모든 자료를 백업하려 별도의 서버에 분산 저장했다. USB 속 영상 중 하나는 서른의 가슴을 무겁게 만들었다. 함원 속 장인호는 비웃듯 말하고 있었다. 진실. 그건 힘이 있는 사람이 말할 때만 진실이 되는 거야. 너희 같은 사람들은 그저 희생양일 뿐이지. 세상은 정의로 움직이지 않아. 유익으로 움직일 뿐이야. 그 영상은 서른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념을 무너뜨리려는 듯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의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걸 끝까지 가라 해. 서른과 민재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있을 국정감사에서 USB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기자회견이 아닌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가 모두 보는 자리에서 공개한다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계획 실행 하루 전날 밤 민재가 실종되었다. 서른은 그의 자취를 따라 호텔, 작업실, 마지막 통화 기록까지 모두 추적했지만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누군가는 그를 납치했거나 강제로 입막음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녀의 핸드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이 움직일수록 누군가는 사라집니다. 다음은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국정감사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른은 멈추지 않았다. 그 다음 날 국정감사 현장. 전국 생중계가 시작되었고 서른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시선이 그녀를 향하고 있었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차례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있는 자료는 단지 MN소프트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 부패, 조작, 그리고 우리가 믿어왔던 사회 시스템 전체의 민낯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USB를 연결하자마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서른은 알고 있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며 누군가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선택했다. 이야기는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최종의 국면으로 향하고 있었다. USB 영상이 공개된 순간 국정감사장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장인호 부총리의 목소리,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의 실명, 불법 로비의 증거들. 그 어떤 변명도 편집이라는 의심도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하고 날카로운 진실이었다. 정치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일부는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생방송이 진행 중이었고 이미 국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있었다. 지금 들으신 이 내용은 단지 하나의 범죄가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침착했다. 이것은 구조적인 범죄이나 수십 년간 쌓아온 부패한 권력의 실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경찰로서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실을 고발합니다. 이어서 영상 속 강도현의 고백이 흘러나왔다. 시스템은 사람을 집어삼킨다. 그리고 새로운 그림자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영상이 끝났을 때
회의장 안팎은 폭풍의 중심처럼 뒤흔들리고 있었다. 기자들은 현장을 벗어나며 보도 준비에 들어갔고 인터넷과 SNS는 순식간에 이 사건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국민이 보고 있다. 설원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여전히 하나의 물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어디에 있는가? 그날 밤, 서연은 경찰 내부 협조를 통해 민재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다. 그의 휴대전화 신호는 국정감사 전날 서울 일곽의 한 폐공장에서 끊겼다. 그녀는 지체 없이 특수수사대를 구성해 현장으로 향했다. 공장 내부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기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먼지 쌓인 바닥 위로 희미한 발자국,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민재의 핸드폰. 배터리는 떨어져 있었지만 충격에 의해 케이스가 반쯤 부서져 있었다. 누군가 여기서 그를 데려간 거야. 혼자가 아니었어. 서련은 즉시 주변 CCTV와 인근 도로의 교통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리고 발견한 건 번호판이 가려진 검은색 벤 차량. 그 차량은 폐공장에서 빠져나온 뒤 한 고급 별장 단지로 향했다. 이 별장은 장인호와 관련된 부동산 리스트에 있었어. 다음 날, 경찰은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그러나 건물은 이미 비어 있었다. 내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단 하나, 지하 창고에서 찾은 CCTV 하드디스크. 그 안에는 민재가 눈 가리고 손이 묶인 채 감금되어 있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언론에 자료를 공개하기 전까지만 잡아두라고 했잖아. 영상 속 한 남자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로 들려오는 또 다른 목소리. 계획이 틀어졌다. 설원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민재를 처리해. 지금. 설원은 이를 안 물었다. 그 영상은 단순한 납치가 아닌 살해 짓이었다. 민재는 이제 생사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영상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범인의 팔목에 새겨진 작은 문신. 그것은 과거 한재민이 언급했던 그림자 조직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경찰 내부 기록을 통해 서연은 그 문신을 가진 인물 중 하나가 현재 모 기업의 보안팀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이름은 조현성. 과거 특수부대 출신으로 정치인들과 기업 사이의 검은 일을 조용히 처리하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다. 우린 조현성을 잡아야 해. 그가 민재의 위치를 알고 있어. 설원은 곧장 조현성의 거주지와 직장, 모든 동선을 추적해 덫을 놓았다. 며칠 후, 그는 서울의 한 고급 호텔에서 회의 중 검거되었다. 내가 끝까지 진실을 쫓을 줄은 몰랐군. 그는 체포되는 순간에도 비웃음을 잃지 않았다. 민재는 어디에 있지? 서연이 총구를 겨누듯 물었다. 조현성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살고 싶다면 서둘러. 시간이 많지 않아. 그는 민재가 서울 일곽의 한 폐기물 처리장 근처에 버려졌다고 했다.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시간도 없었다. 서련과 특수팀은 밤새 차량을 몰아 현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인적이 드물고 주변엔 불빛 하나 없는 황량한 공터였다. 폐컨테이너 박스들 사이를 헤매던 그 순간 한 박스 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민재. 서련이 문을 열었을 때 민재는 피범벅이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숨은 있었지만 위태로웠다. 119 호출. 응급 구조 요청. 서련은 그의 손을 꼭 붙잡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내가 너를 다시 잃을 수는 없어. 민재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너 지켜냈구나. 그 순간 서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다짐했다. 끝까지 간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세상을 바꿔놓을 거야. 민재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버텼다. 몸 곳곳이 부서진 채 발견된 그는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가장 먼저 물었다. 서련은 무사해.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연에게는 기적이었다. 그러나 기적이 끝이 아니었다. 아직 그들이 쫓아야 할 마지막 건물,
권력의 꼭대기에 있는 자가 남아 있었다. 바로 장인호. 그는 영상과 USB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 음모다. 정치적 제거를 위한 조작이다. 증거는 왜곡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당당했고 일부 보수 언론은 그를 옹호하며 진실을 흐리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더 이상 속지 않았다. 국정감사 이후 전국 각지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대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정의의 이름으로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서른은 민재의 병상 곁을 지키면서도 매일같이 브리핑을 준비했고 모든 사건의 흐름과 증거들을 정리해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영상을 제작했다. 이건 단지 한 정치인의 타락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드러낸 건 우리 모두입니다.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더 이상 어떤 권력도 그 파도를 막을 수 없었다. 검찰은 압박 속에서 장인호에 대한 강제 수사를 승인했고 국회는 결국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장인호는 자신의 마지막 카드, 해의 자금망과 그림자 조직의 잔존 세력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서연의 입을 막는 것이었다. 병원에서 민재가 회복 중이던 어느 날 밤, 병실 주변에 낯선 이들이 나타났다. CCTV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성 2명이 병원 출입문을 통과하는 모습이 찍혔고 그중 하나는 과거 조현성과 연루되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패했다. 서른이 미리 대비해 민간 경호와 경찰을 배치했던 덕분에 침입 시도는 병원 보안에 의해 제지되었고 2사람은 체포되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린 끝까지 당신을 지켜볼 거야. 당신이 무너질 때까지. 그날 밤 서연은 병원 옥상에서 홀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정의에 대한 믿음,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단순한 꿈이 지금은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는지를 깨달았다. 다음 날 장인호가 체포되었다. 수십 개의 혐의,